네,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설계 수업에서 오늘은 우선 개략적으로 EEDI 계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상세한 EEDI 계산이나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 사실 저항추진 수업 때도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걸로 기대를 하진 않기 때문에 우선 그 EEDI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실제 예를 좀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K 수프라막스 선형에 대해서 건현을 계산을 했고, 건현 계산을 했더니 뭐 대충 18.5m 정도의 배 높이, 형 높이를 가지면은 건현의 요구사항을 맞추더라 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경화 중량 추정을 한번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배 껍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온 거고, 그럼 그 K 스프라막스 선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숫자를 알고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쓰는 게 이번에 2월 말 중에 저기 따로 프로그램 교육을 할 건데, 여기 옵트얼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냐? 네, 옵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거예요. 2월 말에. 근데 뭐 이제 사전에 그냥 쓸 줄 안다고 가정을 하고, 케이스 프라막스 선형을 여기 불러왔고요. 이제 이쪽 이게 선수인데 이쪽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 선수 쪽이 보면은 벌브 같은 거 없이 평평한 위로 이렇게 딱 잘려 있는 그런 형태고요. 뭐 이런 것들 계산을 하시면은 단면적 분포 같은 거, 이쪽이 선수, 오른쪽 아래가 선수고 왼쪽이 선미입니다. 뭐 이런 것들 대충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말 여러분들이 이런 배가 뭐 어떻게 생긴 배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선도도 있고요. 가운데 선도 있고 뭐 단면적 분포도 있고 등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드로스태틱 계산이 있거든요. 하이드로스태틱 계산에서 홀수를 입력해 주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설계 홀수인 뭐 11.2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홀수들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목표긴 한데, 계산을 하시면 여기 왼쪽에 뭐 쭉 모락모락 뜨긴 뜹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배수량이 얼마인지도 뜨고, 그 다음에 CB 값이 얼마인지도 뜨고, 길이 방향 CB가 어디에 있는지 등등 많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부력 중심이랑 킬에서 뭐 높이 같은 거나 아니면은 침수 면적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이드로스태틱 계산을 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K 스프라막스 선형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설계 홀수는 11.2m인데 디자인 홀수는, 근데 그때 배수량이 한 64,892 세제곱미터예요. 12는 뭐 옆에 보시는 거랑 같고, 그 다음에 조금씩 흘수를 더 올려가면은 배가 더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물 아래에 부피, 즉 배수량이 커지겠죠. 언제까지 키울 수가 있냐면은 13.374m까지 흘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건현이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 건현 기준값 최소 건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3.374m보다 큰 흘수는 뭐 14m를 원한다, 우리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건현이 우리가 얼마였죠? 18.35m였나? 배 높이가 배 깊이가 18.5m였으니까 14m 빼주면은 건현이 얼마가 되나요? 4.5m가 되잖아요. 근데 4.5m 건현은 우리가 규정으로 찾은 최소 건현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짐을 그만큼 실어서는 안 돼요. 그 배는. 그래서 짐을 실을 수 있는 최대 양을 보니까 13.374m까지는 흘수가 나와도 되더라. 근데 그때 배수량이 79,000 세제곱미터다. 뭐 그런 거 우리가 옵트얼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흘수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던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경화 중량을 저번에 계산을 했어요. 경화 중량이 11,278톤이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더 해석을 했다 아니면은 배 뭐 구조 설계를 잘해서 무게를 줄였다 철판 재질을 바꿨다 뭘 하시든 간에 경화 중량 줄이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화 중량은 손 못 대죠. 63,000으로 설계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둘이 더하면은 우리가 74,278톤이 나오고 바다에 떠 있을 거니까 소금물 밀도로 나눠주시면은 72,466 세제곱미터라는 배수량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계한 경화 중량에다가 목표로 되어 있는 재화 중량을 더한 배를 있다고 치고 그 배를 물에다 띄우면은 요구되는 물에 잠긴 부피가 72,466 세제곱미터인데 72,000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 프라막스를 거기에 맞춰주려면은 여기 사이쯤에서 뭔가 흘수가 정해지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은 흘수가 12.45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프라막스 선형을 여기 있는 케이스 프라막스 선형을 여러분이 물에다 딱 던졌어요. 뷰가 뭐냐? 네. 이 배를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딱 던졌어요. 그 다음에 이 배 무게가 11,000톤쯤 되는 거를 그렇게 추정을 했죠. 그 다음에 63,000톤의 짐을 실어야 돼요. 다 합쳐서 74,000톤 정도? 네. 74,000톤 정도의 무게가 있는 이 케이스 프라막스 선형을 바닷물에 탁 던지면은 이 배는 물 아래로 12.45m만큼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흘수가 12.45m가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값들을 이렇게 다시 옵트헐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선형을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배폭을 줄인다 아니면 흘수를 키운다 등등을 했을 때는 당연히 요구되는 이 전체 중량에 대한 흘수가 바뀌겠죠. 배 형상이 바뀐다면은. 그게 이제 선형이나 저항 추진에서 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가 저렇게 12.45m 가라앉았을 때 유효 동력을 먼저 추정을 했어요. 이 유효 동력 추정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저항 추진 때 배운 그 추세선 있죠? 저항 추진 수업 때 논문 보고 한 사람들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추정식이라고 씁시다. 이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번 저항 추진 수업에서는 웨이비스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뭐를 쓰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걸로 쓰세요. 그렇게 해서 유효 동력을 계산을 하면은 뭐 대충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막 계산 막 한 거라서 한 5,337kW 정도가 얻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유효 동력에서 목표 추가로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전달 동력이잖아요. 추진 성능을 봐서 저항 추진 수업 때 많이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반류비, 추력 감소비, 상대 회전 효율, 프로펠러 단독 효율 등등이 필요한데 이걸 하는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 저항 추진 수업 때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뭐 이번에도 시간 들여서 다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원래 있던 케이스 프라막스 선형을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항 결과 드렸잖아요.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반류비나 추력 감소비 추정하는 식들이 있거든요. 경험식이 되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 식을 추정하는 게 여러분들 교과서 표 6-13이랑 6-14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좀 식들이 잘못돼서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식이 보시면 여기 있을 거예요. 반 랩먼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하여튼 요 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추세선이 옛날 배들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앞에다가 0.9랑 0.8을 각각 곱해주신 식을 쓰시면은 케이스 프라막스 선형에 대해서 상당히 잘 맞는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다가 이거 곱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그렇게 돼 있고 상대 회전율은 뭐 저항 추진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1로 보시면 돼요. 1보다 조금 클 수는 있는데 뭐 우리가 추정하는 입장에서 정확히 실험한 게 아니고 추정했으니까 알 수는 없죠. 1이라고 하시고 0.58은 지금 현재 케이스 프라막스 선형에 자항 결과에서 바로 따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펠러를 더 좋게 만든다면 0.58보다 높은 거 달성 가능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값들을 자항 요소라고 하죠. 얘네들을 가지고 전달 동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7633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축 전달 효율이 99%이기 때문에 실제 엔진에서는 7710kW가 나와줘야 우리가 14. 원래 설계 속도인 14.5노트를 14.5노트를 아무 파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파도가 있다면은 C마진 15%를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7710 곱하기 1.15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CR은 실제 엔진을 여러분들이 운항하는 조건이고 MCR은 명목상 최대 동력이에요. 저항 추진 수업이나 아니면 옛날 책들은 85%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의 85%로 배가 다니면은 그게 제일 효율적이다라는 거였는데 요새 엔진을 잘 만들어서 최대 효율의 90% 정도로 봐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90%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마진을 하면은 이게 나오는데 얘가 NCR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0.9로 다시 나눠주면 MCR이 나오죠. 그래서 MCR은 9852kW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 숫자가 실제로 적혀 있으니까 숫자들이 적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어떤 숫자가 어떻게 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9852kW 엔진 9852kW를 낼 수 있는 엔진이 뭐가 있냐? 그러면 뭐 찾아보면 이미 같은 급의 벌크 운반선에 대해서 많이 쓴다는 엔진이 나오죠. 그래서 MAN 거에서 여러분들이 만이라고 읽으셔도 되는데 원래 영어 독일어 약자라서 MAN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도 사이버 캠퍼스에 자료를 올릴 건데요. 그 MAN 회사에서 왜 안 열리지? 회사에서 낸 엔진 카탈로그고요. 아마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엔진이 요거에다가 실린더 6개짜리를 쓰면은 최대 엔진 출력이 1680kW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9852보다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 엔진을 쓰려고 해요. 네. 이 엔진을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이거 앞 페이지를 봐야지. 이제 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은 이 엔진이 구동을 하는데 최대 MCR에 100%는 최대 MCR이에요. 근데 MCR 말고 우리 NCR 원하니까 일반적인 운용 상황에서는 티어 2, 티어 3라는 게 그 이제 연료 소모량에 대한 거거든요. 연료 소모량? 환경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티어 3로 가셔야 되는데 우선 티어 2로 생각을 해봅시다. 티어 2에 대해서 앞에 써져 있는 거, 이 엔진이 뒤에 에코 EGR이라는 거를 추가 부가 장비거든요. 얘를 달았을 때 아니면 뭐 EGR BP라는 걸 달았을 때 이거는 요소수겠죠. 여러분들 디젤차에 요새 넣고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75%의 엔진 동력을 내고 있다면은 연료를 1kW를 1시간 동안 내는데 155.5g을 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엔진이 1kW 내고 있을 때 155g을 태울 텐데 그럼 우리가 거의 한 10,000kW 요구하고 있잖아요. 엔진이 10,000kW 정도.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한 10,000 정도를 해주시면 얼마가 되죠? 100만 g이니까 뭐 거의 한 1톤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엔진이 풀로 돌아가고 있으면 1시간 돌면은 연료를 한 1톤 정도 태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태우죠. 그래서 이 엔진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SFOC 이게 그 연료 소모량이라 아까 연료 소모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155.5g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엔진을 선택을 했고 얼마만큼의 전달 동력 얼마만큼의 MCR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걔보다 하나 큰 엔진을 선택을 했죠. 카탈로그 상에서 선택을 하셨고 걔 무게는 223톤이라고 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쭉 가면은 여기 드라이매스라고 하는 게 그냥 엔진 건조 중량이에요. 엔진 무게. 그래서 실린더 6개면은 223 톤이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티어 3용 뭐 어떤 처리 장치, 배기가스 처리 장치를 하나 달면은 한 12톤 더 올라갑니다. 무게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린더 6개짜리 엔진 길이는 7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미에다 엔진을 배치할 때 엔진 사이즈가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엔진 사이즈 같은 거 설명 잘 나와 있고요. 이제 나중에 설계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알면은 여러분들이 EEDI를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조별 과제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EEDI를 만족하는 거거든요. EEDI를 만족 못하면은 그 배는 취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평가 기준에서도 제일 뒤로 밀려요. EEDI를 못 맞춘 배를 여러분들이 들고 오면은. 그러면 앞에서 구한 KA 수프라막스 배에 대해서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쭉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엔진도 하나 정했어요. 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필요한지도 대충 알아봤는데 이제 EEDI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EEDI를 계산을 하시면은 EEDI 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엔진 최대 동력 MCR의 75% 여기 써져 있죠. 엔진 최대 동력의 아까 985였잖아요. 985라고 해야 되나? 아 잘못 썼네. 985가 아니라 여기 그 엔진의 설계상 최대 동력인데 상관없겠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규정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CR로 해주세요. 네. 꼭 엔진의 최대 동력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이거 뭐 만 얼마였잖아요. 걔 넣지 마시고 그냥 이거 9852 넣으세요. 9852 넣고 거기에 대해서 75%로 이제 계산을 하나 해줘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주 엔진이 내고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동력 하나를 1시간 동안 내는데 한 단위의 동력을 1시간 동안 낼 때 연료를 몇 그램 쓰냐가 155.5였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 엔진에서 동력을 얼마만큼 내는데 연료를 얼마만큼 소모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배 주 엔진만 있지 않거든요. 보조 엔진도 하나 들어가는데 보조 엔진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MCR에다가 0.025를 곱해주세요. 2.5%죠. 거기에다 250을 더해 주셔야 돼요. 엔진이 1000kW보다 큰 엔진이면은 1000kW보다 크다면은 거기다 그냥 0.05를 곱해줘요 대신. 근데 그 이하의 엔진은 이식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 설계했는데 전달 동력 MCR이 1000kW를 넘어가는 배라면은 그냥 5%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75% 했고 여기서 5% 하니까 합쳐서 80%겠죠. 네. 거기에다가 연료 소모 1kW를 1시간 동안 낼 때 연료를 몇 그램 태우는지 155.5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본 팩터라고 해서 그 연료 종류에 따라서 탄소를 얼마나 내뿜는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에 들어가는 헤비 퓨얼 오일이라고 해서 그거는 3.114를 곱해주게 돼 있습니다. 뭐 곱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3.114까지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분자는 뭐냐 분모는 뭐냐면은 DWT 63,000으로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MCR의 75%일 때 바다에 아무 그거 없을 때 파도 심하진 없을 때 속도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거 계산을 따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지금 급하게 하는 거니까 설계 속도인 14.5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14.5 노트 그대로 넣어주세요. 심화진이 없을 때 MCR의 75% 속도, 75% 동력으로 낼 수 있는 속도가 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실제 값이 4.18이 나오거든요. 네, 4.18이 나오고 그 다음에 EEDI는 계산식이 뭘로 주어져 있냐면은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C제곱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가 이거고요. 배 종류마다 달라요. A, B, C 값은 A랑 C 값은 배 종류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벌크 운반선에 대해서 B는 DWT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DWT니까 63,000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A는 이 값 쓰시고 C는 이 값 쓰시고, 그 다음에 EEDI가 처음 나온 게 2013년인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21년. 근데 2020년부터 원래 EEDI의 20%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0.8을 추가로 곱해줘야 돼요.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는 0.8이 아니라 0.9를 곱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3.9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EEDI는 작을수록 좋거든요. 작을수록 연료를 적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4.18이 나왔는데 우리 K 수프라막스에 대해서 대충 계산을 한 EEDI가 4.18이 나왔는데 목표는 3.95죠. 그러니까 좀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EEDI를 줄이기 위한 노력.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EEDI를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1. 경화 중량을 줄이면은 배가 물에 그만큼 적게 잠기기 때문에 저항이 줄어요. 저항이 줄면은 유효 동력도 줄고 전달 동력도 줄고 등등이 하겠죠. 그게 방법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 효율을 증가시켜줘요. 뭐 추진기 설계를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연료 절감 장치라는 거를 절감이죠. 연료 절감 장치 등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은 아마 추진 효율이 한 2, 3%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EEDI도 한 2, 3%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료 종류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뭐 티어 2, 티어 3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보시면은 아이고 꺼버렸네. 티어 2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료만 쓰는데 이제 티어 3 모드로 들어가면은 뭐 이제 연료 효율을 좀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엔진이 여기 보면은 일반 그 중유 대신에 메탄도 태울 수 있거든요. 이제 요새 엔진들 다 그렇게 듀얼 퓨얼이라고 해가지고 둘 다 태울 수 있게 해요.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듀얼 퓨얼로 태웠을 때 그때는 저기 연료 소모량이 이 정도가 나와요. 128.5 더하기 4.0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냥 생으로 연료만 태우면은 154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그만큼 듀얼로 썼을 때 더 적게 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탄으로 태웠을 때 그런 얘기죠. 근데 메탄이 그냥 저 연료 SFOC 측면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자료도 올라갈 거예요. 사이버 캠퍼스에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탄이 LNG잖아요. LNG를 태우면은 아까 CF 카본 팩터도 원래 3.114였는데 메탄을 태우면 2.75로 줄 수가 있어요. 2.75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카본 팩터가 EEDI 계산식에서 3.114에서 2.75로 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탄을 태우는 LNG를 태우는 배만 갖다 들이대도 EEDI가 상당히 준다. 뭐 한 10% 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연료 탱크가 그냥 연료 탱크가 아니라 메탄에 대한 연료 탱크로 설계를 하셔야겠죠. 일반 배치 쪽에서 그거를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EED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EEDI 시작할 때 뭐부터 했어요?
경화 중량이랑 재화 중량 해가지고 거기에 맞춘 흘수를 찾는 거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 흘수에서의 소요 동력을 여러분들이 추정을 했고 거기에 맞는 엔진을 선택을 했더니 EEDI가 계산이 되더라. EEDI를 계산을 했더니 지금 국제 표준을 못 맞추는 배더라.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경화 중량을 줄여서 배를 좀 더 가볍게 해서 저항을 줄이거나 추진 효율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은 추진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추진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효율을 뭐 한 2에서 5% 정도까지 추진 효율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그걸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도나 일반 배치도에 그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그림들이. 그런 게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연료 종류를 어차피 엔진에서 그냥 기름 태우는 거 말고 LNG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LNG 추진선으로도 여러분들이 종합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사실 그 선박 종합 설계에서 각 조별로 시작할 일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구조 설계라거나 일반 배치라거나 뭐 아니면은 보건성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 설계할 때 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체가 선형이나 아니면 엔진 등등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별로 아니면 개인으로 이 배 설계를 시작을 하실 때 이제 필요한 얘기는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할 줄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어디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뭐 물론 앞으로도 수업 시간 진도에 맞춰서 계속 뭐가 업로드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내용 갖고 여러분들이 뭐 미리 조를 짠다거나 아니면 난 혼자 하겠다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먼저 좀 기본적인 틀을 짜시고 종합설계 수업에 들어오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뭐 물론 학기 시작해야 나는 공부를 할 거다라는 분들은 3월 2일 이후에 이거 내용을 그대로 다시 따라가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